안녕하세요. 얼마 전 남편과 헤어지고 혼자가 된 40의 돌싱이에요. 살다 보면 억지를 쓰는 사람과 마주칠 때도 있지만 그게 가까운 주변인일 경우에는 또 이야기가 다르더라고요.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는 일을 피해왔지만 인생이 마음대로 되지는 않더군요. 37이라는 늦은 나이에 결혼해서 겨우 일궈낸 가정은 2년도 안 돼서 반토막이 났어요. 앞서 이야기한 억지를 쓰는 사람들 때문에요. 어떤 일을 겪었는지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그다지 부유한 환경에서 자란 건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악착같이 돈을 모으며 살아왔죠. 부모님은 힘들게 사셨지만 조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남겨주신 유산으로 말년에는 그나마 좋은 집을 사서 들어갈 수 있었죠. 저희 가족에게 뜻하지 않은 횡재는 그것뿐이었어요. 그래서 더욱 돈을 많이 버는 직장을 얻기 위해 노력했네요. 대기업에 취직하며 행복했던 것도 잠시, 결혼이라는 커다란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월급을 꾸역꾸역 모으기 시작했죠. 결혼하는데 1억은 있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에 남자도 제대로 만나지 않고 37이 될 때까지 직장과 집만 오가며 돈만 모았어요. 그러다가 남편을 만난 건 36의 늦은 나이였어요. 나를 위해주고 사랑해주는 부드러운 남자, 그게 남편이라고 착각했던 거죠. 그 정도야 잘만 보면 어디서든 찾을 수 있을 만큼 흔하디 흔한데 그때는 그걸 몰랐어요. 어른들이 가끔 하는 말 있잖아요. 남자를 많이 만나봐야 보는 눈이 생긴다고요. 하지만 그동안 남자를 만나본 적도 연애해본 적도 없으니 그런 눈이 있을 리가 없었죠. 아가씨가 좋은 직장 다닌다는 건 알고 있어. 우리 아들이랑 결혼하겠다는 것도 너무 고맙고. 근데 우리는 돈이 많이 없어서 아가씨가 해오는 만큼만 할 생각인데 아가씨가 생각하는 결혼 자금은 어느 정도 되지? 전 1억을 모아놓은 상태예요. 이 돈으로 결혼 자금을 대고 나머지는 집 살 때 쓰려고요. 미리 남편과 이야기를 해놓은 상황이었거든요. 남편은 모아둔 돈이 3천만 원 정도 있다고 하더군요. 여태까지 결혼 생각이 없었고 그래서 집에 돈을 좀 줬다고 하면서요. 부모님한테 돈을 줬다는 게 흠은 아니니 그러려니 했어요. 그리고 돈이야 나중에 또 모으면 된다고 생각했고요. 그래서 남편이 이 결혼에 얼마 정도를 보탤 수 있는지 미리 알고 있었죠. 1억이나 모았어요? 요즘 아가씨답지 않게 야무지고 알뜰하네. 우리 아들이 참 괜찮은 아가씨를 만나서 다행이에요. 이 대답에 시모는 무척 흡족해했어요. 그리고는 상견례 날짜를 바로 잡았고요. 날짜가 정해지고 나서부터는 훈훈한 분위기가 이어졌어요. 시모는 저희 친정 부모님에게도 굉장히 잘해주셨죠. 어쩜 애를 이렇게 야무지게 키우셨어요? 시집 올 때 이렇게 야무지게 모아서 오는 아가씨도 없을 거예요. 자랑은 아니지만 우리 딸이 어릴 때부터 생활력도 있고 참 괜찮은 아이예요. 좋게 봐주시니 감사하네요.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상견례가 끝이 나고 결혼식 날짜를 잡을 일만 남았죠. 그런데 그 다음날 시모가 저만 살짝 불러냈어요. 예단 때문에 할 이야기가 있어서 널 불렀다. 예단에 관한 건 이미 상견례에서 이야기가 다 끝난 상황이었어요. 형편대로 하기로 했고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해가기로 했죠. 구체적으로 얼마라고 말하진 않았지만 생각하는 적정선은 있었어요. 무슨 말을 하려나 걱정이 됐죠. 남편 몰래 불러서 할 예단비 이야기라는 게 도대체 뭘까 싶었거든요. 너도 알다시피 결혼이라는 게 가족의 결합이기도 하잖니. 그래서 친인척들한테 뭐라도 드려야 할 것 같아서 말이지. 그래서 말인데 너 예단비 현금으로 나한테 줄래? 한 5천만 원 정도면 딱 괜찮을 것 같은데.
내색은 하지 않았지만 속으로 깜짝 놀랐어요. 생각보다도 많은 금액을 불러서 거부감이 들었고요. 모아놓은 돈이 1억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그 돈의 절반을 예단으로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게다가 집 살 돈도 충분치 않았고 남편도 돈을 많이 해오지 않는 상태라 걱정부터 되었어요. 어머님, 금액이 너무 큰 것 같아요. 제 선에서 해결하기는 좀 힘들 것 같은데 가족들이랑 상의해보고 말씀드려도 될까요? 어차피 네가 번 돈 네가 쓰는데 뭘 가족들이랑 상의까지 하니? 그러지 말고 그냥 5천만 원 예단비로 가지고 와. 나머지 금액으로도 집 살 때 충분히 버틸 수 있지 않니? 그 눈빛에서 집요함을 보고 그래도 남편은 알아야 할 것 같다고 답했죠. 그랬더니 시모는 마치 말이 안 통하는 아이를 대하듯 답답하게 쳐다보더라고요. 넌 어째 한 번 말하면 듣질 않네? 왜 몰래 불렀는지 몰라? 어쨌든 난 예단비 5천만 원 아니면 안 받을 테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라. 뭐가 그렇게 당당한 건지. 자기 자식은 꼴랑 3천만 원 들고 결혼하러 오는데 며느리한테 5천만 원이나 되는 예단비를 달라는 시모를 보니 속에서 천불이 날 것 같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나와 차에 타자마자 친정엄마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 나 방금 어머님 뵙고 왔는데 예단비를 5천만 원이나 달라고 하더라고.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 게다가 다 현금으로 달라고 하거든? 근데 받은 신혼집 시세가 생각보다 높아서 5천만 원이나 주기 힘들 것 같아. 뭐? 예단비를 5천만 원이나 요구했다고? 웃긴 아줌마네. 대체 뭐 하자는 거야? 그러면 상견례 때 그 얘기를 했었어야지. 모두가 보는 앞에서 안 된다고 딱 잘라 말했을 텐데. 왜 너만 따로 불러서 그딴 소리를 해? 친정엄마가 열받아 하는 게 느껴지더군요. 아차 싶었어요. 괜한 얘기를 꺼냈나 싶었죠. 이러다 결혼이 엎어지면 어떡하나 걱정도 됐고요. 이때까지만 해도 남편에 대한 사랑은 있었으니까요. 결혼이 무산되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컸죠. 엄마, 일단 진정해봐. 내가 남편이랑 잘 얘기해볼게. 어머님은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말라고 하던데 그래도 남편은 알아야 할 거 아니야. 그 여편네가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말래? 아이고, 그거 그냥 돈 꿀꺽 하려는 거 아니니? 아무리 봐도 이상하다 얘. 상견례 때 말 안 하고 몰래 한 것도 이유가 있을 거야. 일단 너 예단비 주러 갈 때 혼자 가지 마. 엄마랑 같이 가자. 솔직히 이런 일까지 엄마를 끼고 싶진 않았지만 사안이 사안인지라 엄마에게 부탁할 수밖에 없었어요. 시모에게는 말하지 않고 친정엄마와 함께 약속 장소에 나갔죠. 친정엄마가 함께 등장하자 시모가 상당히 당황한 표정으로 맞이하더라고요. 정말이지 똥 씹은 표정이 이런 거구나 알려주는 표정이었죠. 사부인, 오랜만이네요. 잘 지내셨어요? 네. 그런데 어쩐 일로 여기까지 오셨어요? 저는 며느라기한테만 보자고 했는데 사실 우리 애가 워낙 착실해서 돈을 저한테 다 맡겨놓거든요. 돈은 제가 관리하는데 애가 갑자기 5천만 원을 가져간다고 하니까 궁금했죠. 그랬더니 사부인께서 예단비를 5천만 원이나 요구했다고 하지 않겠어요? 이럴 거면 상견례 때 미리 말씀해 주시지 그러셨어요. 그러면 안 된다고 저희가 딱 잘라 얘기했을 텐데. 웃는 낯으로 거침없이 이야기를 하는 친정엄마를 보며 살며시 눈치를 봤어요. 이 두 사람의 대화에 끼어들 틈이 없었죠. 이제야 하는 말이지만 솔직히 요즘 결혼하면서 5천만 원도 안 들고 오는 애가 어디 있어요? 요새 결혼 자금이 5천만 원 정도는 된다는데 평균은 해야 되지 않겠어요? 예단비만 생각하시는 건가요? 결혼할 때 드는 돈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리고
그건 남자가 집을 해올 때나 하는 말이죠. 애들 어차피 둘이 알아서 신혼집 마련한다고 들었는데 아닌가요? 집 해갈 때 사위가 얼마 해올지는 모르겠지만 반반으로 계산하더라도 5천만 원이나 요구하는 건 너무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지지 않고 대답하는 친정엄마를 보던 시모는 부들부들 떨며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마치 제가 모든 일의 원흉이라는 듯 말이죠. 그리고 친정엄마는 그런 시선을 본인에게로 돌리려는 듯 예단 봉투를 탁자 위에 탁 하고 올렸어요. 여기 예단비 3천만 원이에요. 5천만 원은 너무 과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상견례 때 얘기 안 한 거 보면 사돈어른이나 사위는 모르는 것 같은데 5천만 원을 요구한 게 그쪽 전체 의견이 맞는지 확인해 봐도 되나요? 그 말을 듣자마자 시모가 정색하더군요. 표정이 모든 걸 말해주는 셈이었죠. 그걸 보고 친정엄마는 짧게 한숨 쉬며 시모에게 말했어요. 사돈어른이랑 사위한테 알리기 전에 이 돈 받고 봉채비로 반 돌려주시면 되겠네요. 친정엄마가 그렇게 이야기하자 시모가 발끈하며 대꾸하더군요. 아니, 올랑 3천만 원 주면서 무슨 봉채비까지 돌려받아요? 그럼 그냥 3천만 원만 받을게요. 사부인, 보통 예단비 들어가면 반은 돌려줘요. 5천만 원을 받아갔어도 2,500만 원은 돌려주는 게 예의죠. 그럼 지금 3천만 원을 다 그냥 받아가겠다는 얘기예요? 통째로 먹고 돌려줄 생각도 없다는 거냐고요? 아니 그럼 올랑 1,500만 원 받아서 뭘 하라는 건데요? 고작 그거 받아서 어쩌라고요? 봉채비 돌려받고 싶으면 5천만 원 내세요. 그러면 2천만 원 돌려드릴게요. 마치 자기 돈이라도 되는 것처럼 이랬다 저랬다 흥정을 하더라고요. 게다가 반은 돌려달라고 하는 말을 듣고도 거기에서 또 500만 원은 쏙 빼고 얘기하는 걸 보니 참 돈독이 제대로 올랐다 싶더라고요. 그때 친정엄마가 그러더군요. 정말 양심이라고는 조금도 없으시네요. 누가 보면 그쪽에서 집이라도 한 채 가지고 오시는 줄 알겠어요. 뭐가 이리 당당한지. 그럼 물어볼게요. 사부인은 애들 신혼집 할 때 얼마 쓸 생각이에요? 그때 말했잖아요. 사정 되는 대로 성의껏 애들 도움 준다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얼마를 해줄 거냐고요. 예단비를 딱 짚어서 5천만 원 얘기하는 거 보면 그 돈도 준비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얘기해보세요. 집 사주실 건가요? 거기까지 해줄 수는 없고 우리 아들이 자기가 벌어서 자기가 장가간다고 했으니까 아들한테 맡길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많이 지원 못 해줘요. 한두 살 먹은 애들도 아니고 신혼집이야 지들이 알아서 잘 하겠죠. 집 살 때 돈 보태줄 생각도 없는데 예단비로 5천만 원이나 요구하는 게 상식적인 일인가요? 사위는 꼴랑 3천만 원 들고 온다던데 그럼 집은 어떻게 마련해요? 아니, 남는 5천만 원으로 해결하면 되지. 요즘 대출 안 끼고 결혼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1억이 오롯이 집에만 들어가도 모자랄 판인데 지금 결혼식이나 이사 비용 같은 건 전혀 생각도 안 하고 계시잖아요. 결혼식은 공짜로 해요? 그것도 다 돈 내고 하는 일이에요. 그런 거 다 빼고 나면 남는 거 거의 없어요. 애들 집 살 때 대출만 엄청 껴야 한다고요. 그거야 결혼하는 애들끼리 알아서 하겠죠. 저는 예단비 5천만 원 꼭 받아야 되겠어요. 그럼 저희 쪽에서 사위랑 사돈어른한테 안 된다고 말씀드릴게요. 예단비 5천만 원은 너무 과하다고요. 친정엄마가 탁자의 예단비 봉투를 가져가기 위해 손을 뻗을 때였어요. 시모가 신경질적으로 예단비 봉투를 휙 낚아채 가더군요. 알았어요. 3천만 원만 받으면 되잖아요. 자, 여기 봉채비. 절반이라고 했죠? 정말 어이없게도 시모는 그 자리에서
예단비 봉투를 뜯어 신경질적으로 돈을 세더니 1,500만 원을 돌려주더라고요. 아니, 그리고 받은 돈을 돌려줄 때도 예의라는 게 있어야 하잖아요. 시모는 아예 그런 생각은 하지도 않나 보더군요. 자기가 기분이 나빴다는 걸 표현하기에 급급했어요. 무슨 시장에서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예단비랑 봉채비를 이딴 식으로 취급하는 것도 참 웃기네요. 예, 가자. 일어나. 앉아서 노려보고 있는 시모에게 꾸벅 인사를 하고 돌아 나왔네요. 솔직히 망했다 싶었어요. 결혼식도 하기 전에 시모와 이런 식으로 얽히게 될 거라곤 상상도 못했죠. 그렇지만 따지고 보면 시모의 문제였으니까요. 그리고 시모도 제가 싫었으면 그 돈을 아예 안 받았겠죠. 돈을 가져간 걸 보면 결혼을 망칠 생각은 없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니 그걸 위안으로 삼기로 했어요. 앞으로 시댁 일에는 무조건 남편을 보내야겠다 생각했죠. 남편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방패로 세워야겠다고요. 그게 제가 결혼 생활을 평온하게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일 테니까요. 가게에서 나와서 친정엄마와 밥을 먹으러 갔는데 밥 먹는 내내 친정엄마는 화를 가라앉히질 못하시더라고요. 네 시모라는 사람 정말 마음에 안 드는구나. 아니, 어떻게 예단비를 그런 식으로 요구할 수가 있어? 게다가 들었지? 네 남편이랑 너희 시아버지 될 사람한테는 얘기도 안 한 것 같고 엄마가 정말 걱정돼서 하는 얘긴데 너 힘들면 그냥 결혼 안 해도 돼. 너 정말 괜찮겠어? 엄마, 결혼을 시어머니랑 하는 건 아니잖아. 남편이랑 하는 거고. 그쪽도 엄마 성격 알았으니까 앞으로 조심하겠지. 엄마한테 괜히 미안하네. 엄마 진짜 허투루 얘기하는 거 아니야. 힘들면 엄마한테 언제든지 찾아와. 저 옆에 내 성질머리 보니 안 되겠다. 너 시집살이 시킬 관상이야. 시모가 왜 그렇게 예단비를 욕심냈는지 이때는 몰랐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돈 욕심의 이유를 알게 되었네요. 바로 신혼집 때문이었더군요. 결국 시모가 2천만 원을 보태주기는 했거든요. 그게 다 공동명의 때문이었던 건 나중에 알았네요. 시모의 뜬금없는 예단비 요구가 또 시작될까봐 걱정돼서 집 사는 건 최대한 뒤로 미뤘었죠. 그리고 무사히 결혼식을 마치고서야 슬슬 신혼집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결혼식이 끝나고 돈이 얼마 정도 남는지도 중요하니까요. 친정엄마는 돈 욕심 많은 시모 꼴을 보더니 한 가지 충고를 해주시더라고요. 딸, 엄마가 웬만하면 이런 말 안 하려고 했는데 너 결혼할 때 웬만하면 네 이름으로 해. 네가 돈 다 내는 한이 있더라도 최대한 돈 많이 써서 네 명의로 하는 게 좋겠다.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남편도 3천만 원 정도 들고 온다고 했어. 그 돈 들고 오는데 어떻게 단독 명의로 해? 대출 끼면 같이 갚아나가야 되는 건데. 대출 최대한 적게 받을 수 있도록 엄마가 우리 집 담보로 대출 받아줄게. 그걸로 너희 집 살 때 써. 무슨 소리야. 우리 집 사는데 엄마가 왜 돈을 그만큼 많이 써? 됐어. 우리가 알아서 할게. 그냥 엄마 말 좀 들어. 엄마가 봤을 때 너희 시어머니 아주 욕심이 대단한 사람이야. 저런 사람이 지 아들 돈이라고 욕심 안 내겠니? 그리고 너희 시어머니 같은 인간들은 돈에 환장하니까 네가 집이라도 해가야 시집살이 같은 거 피하지. 그러니까 엄마 말대로 하자, 응? 친정 부모님 집을 담보 잡아서까지 저희 신혼집을 마련하고 싶은 마음은 없었어요. 솔직히 엄마가 가진 돈이 있어서 그걸로 도와준다고 하면 고맙게 받을 생각이었긴 했죠. 근데 대출이라뇨. 여윳돈도 아니고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다니. 그렇지만 엄마의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니 더 마다하기도 뭐하더라고요. 몇 번이고 그렇게 받으라며 성하시니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남편에게 이야기했더니 톡도 없이 엄청 좋아했어요. 엄마에게 받아온 돈 1억에
제가 가지고 있던 결혼자금 8천만 원, 시모가 준 2천만 원, 그리고 남편이 들고 오기로 한 3천만 원까지 합해서 신혼집을 마련하기 위한 자금을 준비했죠. 그리고 나머지는 대출을 받기로 했고요. 수도권 지역이 아니었기 때문에 생각보다 저렴한 가격의 집을 구매하는 게 가능했네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했죠. 집을 둘러보고 몇 군데 추려서 이제 계약을 해야지 하는 찰나에 남편이 갑자기 그러더라고요. 여보, 미안한데 내가 내기로 한 3천만 원 못 줄 것 같아.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3천만 원을 왜 못 줘? 그거 우리 집 살 돈이라며? 나 이번에 차가 퍼졌잖아. 엄청 오래된 차이기도 하고. 그래서 차를 새로 샀어. 근데 캐피탈로 하려면 대출해야 되는데 우리 집도 대출 끼고 들어가는데 나까지 대출 있으면 위험할 것 같아서 현금으로 그냥 다 주고 샀어. 듣고는 당황했어요. 남편 차가 오래된 차라는 건 알고 있었고 그 차가 종종 말썽을 일으킨다는 것도 알았죠. 하지만 그럴 거였으면 미리 이야기를 해줬어야 하지 않나요? 예산을 잡아두고 아파트를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3천만 원이 빠져서 곤란해했죠. 그러면 미리 얘기를 하든가. 지금 보고 있던 집들은 못 가잖아. 그럼 좀 더 작은 집으로 가면 되지. 뭔 상관이야. 지금 나한테 돈 다 내라는 말이야? 우리 둘이 결혼하는데? 다는 아니지. 우리 엄마도 돈 냈잖아. 그리고 자기 능력 되잖아. 작은 아파트로 사면 돈도 별로 안 들 거고. 그리고 살면서 내가 많이 도와주면 되지. 뻔뻔하게 짝이 없는 남편의 말을 들으면서 화가 머리끝까지 났어요. 내가 예단비 어머님한테 드린 거 알고 있지? 나한테 집 사도록 만들 거였으면 나 그 예단비 안 줬을 거야. 내가 집까지 다 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러면 넌 도대체 결혼할 때 뭘 가지고 올 건데? 내가 생활비 많이 지원해 준다니까.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지금 당장 차가 없으면 나 일도 제대로 못 한다고. 아버님은 우리 집 살 때 보태주기로 하셨어? 우리 집? 나도 모르지. 한 1,000만 원 정도는 보태주지 않을까? 아예 기대를 하지 말라는 뜻이었죠. 1,000만 원이면 혼수에 쓰기도 빠듯한 금액이었으니까요. 그럼 공동명의, 그건 어떻게 할 건데? 당신 엄마가 그렇게 원하던 자기랑 나, 공동명의 말이야. 화를 내자 남편이 뭐가 문제냐는 듯 의아한 표정으로 묻더군요. 당신 명의로 해. 난 공동명의 필요 없어. 우리 엄마가 하도 공동명의 하라고 난리를 피우길래 그렇게 말했을 뿐이고 난 괜찮으니까 당신 단독 명의로 해. 시모가 신혼집을 저희의 공동명의로 하길 원하고 있는 건 익히 알고 있었죠. 하지만 남편이 집을 사야 할 돈으로 본인 차를 사버렸으니 이젠 당당하게 단독 명의를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고요. 진짜 내 이름으로 해도 돼? 해도 돼. 어차피 우리 같이 살 집이고 난 그런 거 신경 안 써. 남편은 그저 지금 탈 자동차에만 신경을 쓰는 것 같더군요. 신혼집에 그렇게까지 관심이 없다는 건 조금 충격이었지만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기로 했어요. 명의만 제 걸로 해준다면 손해보는 건 없을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알았어. 그럼 우리 엄마가 집 살 때 돈 많이 보태줬는데 엄마랑 나 공동명의로 해도 되지? 그것도 괜찮지. 장모님이 1억이나 보태주시기로 했잖아. 그렇게 이야기가 마무리되고 우여곡절 끝에 신혼집을 구했네요. 저와 친정엄마의 공동명의로 말이죠. 친정엄마는 이 상황을 기뻐했어요. 그런데 신혼집에 들어간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시모가 불같이 화를 내며 남편이 없는 사이에 집을 찾아왔어요. 너 어떻게 그런 끔찍한 생각을 할 수가 있어? 결혼을 했으면 남편이랑 둘이서 공동명의로 집을 해야 되는 거지. 어떻게 친정엄마랑 너랑
공동명의를 할 수가 있어? 시모가 찾아온 것은 남편에게 집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들은 다음이었죠. 시모는 자신이 준 2천만 원과 지 아들이 가지고 온 돈으로 집을 샀는데 왜 친정어머니와 제 공동명의로 했냐며 따지기 시작했죠. 어머님, 이미 남편이랑 다 상의된 거예요. 그리고 대출도 제가 가지고 가기로 했고요. 정말 가증스럽다 너. 내가 준 2천만 원은 돈도 아니야? 그리고 내 아들도 집 살 때 3천만 원 보탰을 텐데. 어머님, 저희가 받은 건 1,000만 원 뿐이었어요. 그마저도 혼수에 들어갔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3천만 원은 받지도 못했어요. 이야기를 듣는데 머리가 아프더군요. 시모는 2천만 원을 줬다는데 실제로 받은 건 1,000만 원 뿐이었거든요. 남편이 중간에서 빼돌린 게 분명했죠. 게다가 3천만 원의 행방도 시모는 전혀 모르고 있었고요. 그건 내 알 바 아니고 나도 2천만 원 보탰으니까 공동명의 이름 넣어줘. 우리 아들은 무슨 이유로 괜찮다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내 이름은 꼭 넣어야 되겠어. 웃기지도 않았네요. 당당하게 저런 요구를 할 수 있다는 것이 놀라울 따름이었죠. 아니요, 저는 어머니랑 공동명의 할 생각 없어요. 남편하고 이미 상의도 다 끝났고요. 어머님이 2천만 원 주셨다고 하는데 저희는 1,000만 원밖에 못 받았고 그걸로 어머님 이름을 공동명의로 올리는 건 안 될 것 같아요. 시모는 얼마나 분했는지 몸을 부들부들 떨더군요. 그렇지만 여기서 물러서지 않고 저 역시 단호하게 나갔죠. 칼 같은 거절에 시모가 이를 악물고 그러더군요. 절대로 안 해주겠다 이거지? 그래,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어디 한번 해보자. 아니, 이게 누가 이기고 말고 할 일인가요? 그 말이 웃기면서 어이가 없었지만 시모는 그날 뒤로 시도 때도 없이 찾아와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신혼집은 친정과 더 가깝긴 했지만 시댁과도 꽤 가까운 편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시모는 저녁 주말할 것 없이 불쑥불쑥 말도 없이 찾아오곤 했죠. 남편이 도어락 비밀번호를 알려줬던 거예요. 몇 번이나 남편한테 이야기했었거든요. 어머님한테 비밀번호 알려주지 말라고. 그런데 남편은 그걸 이해를 못하더군요. 가족인데 뭐 어떠냐는 식이었어요. 가족? 가족이긴 했죠. 다만 남편 가족이지. 제 가족은 아니잖아요. 제가 불편할 거라는 걸 남편은 이해를 못하더라고요. 그렇게 집으로 들어오면 시모는 매의 눈으로 집을 훑었어요. 그리고는 조금이라도 본인 눈에 차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대놓고 면박을 주었죠. 넌 어떻게 된 애가 이렇게 더럽게 해놓고 살아? 우리 딸은 얼마나 깨끗하게 해놓고 사는 줄 아니? 내 아들이 이런 돼지 소굴에서 지내는 걸 보다니. 맞벌이 직장인 집에 먼지 한 톨 없기를 바란 건지 한없이 투덜대길래 콕 집어 말해줬죠. 어머님, 어머니 아들이 돈을 잘 벌었으면 제가 이렇게 일하면서 집안일 할 일도 없었겠죠. 무슨 말을 하셔도 아들 얼굴에 침 뱉는 거밖에 안 되니 더 이상 이런 짓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세상에, 그게 시어머니한테 할 말이니? 내가 미쳤지. 이런 애랑 우리 애를 결혼을 시키다니. 잔말 말고 공동명의나 해줘. 안 할 거면 돈 돌려주든지. 결국 모든 대화의 끝은 공동명의였죠. 안 된다고 완강하게 거절의 말을 건넸고 시모는 또 성질을 내며 돌아갔어요. 더는 참기 힘들 만큼 열받아서 남편에게 짜증을 냈습니다. 어머님 왜 저러시는 건데? 이미 명의는 이야기 다 끝났는데 왜 저렇게 끈질기셔? 야, 아무리 그래도 내 앞에서 우리 엄마 욕은 좀 아니지. 공동명의 그까짓 거 이름 하나 올려주면 끝인데 해주면 좀 어때서? 너야말로 진짜 끈질긴 거 아니야? 남편의 이런 반응은 더 웃겼어요. 왜
자기가 난리예요? 가만 보면 이놈도 꼴통이었죠. 결혼 자금 3천만 원으로는 자기 차를 사지 않나, 그것도 나중에 통보식으로 전하질 않나. 그 와중에 시모가 줬다고 하는 2천만 원도 그중 1천만 원은 자기가 꿀꺽하고 나머지 1천만 원만 돌려준 거잖아요. 그게 그렇게 억울했어? 내가 미처 몰랐네. 그렇게 억울한 거면 그냥 헤어지자. 헤어지고 각자 편하게 살면 되겠네. 헤어지잔 이야기가 그렇게 쉽게 나와? 결혼한 지 이제 1년 좀 넘었는데 그런 얘기 함부로 하는 거 아니야. 이번만 참아줄 테니까 당신도 어머니랑 화해해. 홧김에 한 말이라고 생각한 모양이더군요.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았거든요. 이미 남편과 시모에게 열은 받을 대로 받은 상황이었으니 더는 참고 싶지 않았을 뿐이에요. 온전히 저와 친정 돈으로 산 제 집에서 이 인간이 이딴 식으로 구는 걸 참아줘야 할 필요가 있겠어요? 싸운 그날 이혼 전문 변호사를 찾아갔어요. 그리고 남편놈에게 다시 이혼을 요구하자 남편놈의 눈이 지진이라도 난 것처럼 흔들리더군요. 이혼? 미쳤어? 저번에 그거 싸웠다고 지금 이혼하자는 거야? 당신 이거 홧김에 그러는 거야. 제발 진정하고 생각이라는 걸 좀 해봐. 이미 생각은 많이 했고 마무리 단계야. 당신이랑 싸운 것도 원인이긴 하지만 당신보단 어머님 때문에라도 이혼해야겠어. 엄마가 잘못했는데 왜 우리가 이혼을 해? 여보, 이건 아니야. 우리가 이혼이라니. 난 절대 못 해줘. 절대 안 할 거라고. 이상하게 남편놈이 아주 애절하더군요. 사실 좀 수상쩍었어요. 자기도 얼마 전까지 자기 엄마 편 들어가면 난리쳤잖아요. 혹시나 싶은 쎄한 마음에 남편 몰래 남편 통장 내역부터 확인했죠. 새벽에 남편 폰으로 들어가서 통장에 남은 돈, 돈 거래 내역, 신용카드 내역 등을 다 살펴봤네요. 그렇게 얻은 결론은 가히 충격적이더군요. 마치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더라고요. 알고 보니 남편놈이 가지고 있는 모든 돈으로 코인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그것도 대출까지 받아서요. 결혼한 직후부터 말이죠. 시모가 말한 2천만 원 중 1천만 원도 그쪽으로 흘러들어갔더라고요. 열이 받아서 미칠 것 같았네요. 속인 것도 모자라 결혼 자금으로 코인을 하다니요? 이걸 알고 나자마자 더 기다리지 않고 이혼 소장을 남편에게 던졌어요. 남편은 그걸 보고 사색이 되더라고요. 하지만 지가 싫으면 어쩌겠어요? 제가 이혼하고 싶다는데 말이에요. 돈을 이따위로 쓰는 인간 때문에 평생 모은 돈으로 결혼까지 했다니 후회가 되어 속에선 천불이 나기 일보 직전이었죠. 이런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남편은 지금 이혼하면 자기는 완전 거지라며 제게 빌붙으려 하더군요. 그건 네 사정이지. 어쩌자고 돈을 그만큼이나 빌려? 그래놓고 나한테 다 갚아달라고 할 작정이었어? 아니면 나한테 생활비까지 다 부담시켜서 기생충처럼 살 셈이었어? 남편에게 불같이 화를 냈고 남편은 도망치듯 나가버렸어요. 너무 화가 나 친정 부모님에게 하소연했더니 친정엄마가 다 듣고 그러시더군요. 내가 너희 집으로 가야 되겠다. 나랑 공동명의인데 우리끼리 살면 되지. 안 그러니? 그렇게 그날 저녁 친정엄마가 집에 왔네요. 저녁에 돌아온 남편이 깜짝 놀라 소리치더군요. 장모님, 여기는 어쩐 일로? 왜? 내가 못 올 때 왔는가? 왜 이렇게 놀라? 자네 어머니는 아주 말도 안 하고 자주 들르는 것 같더만. 뼈 때리는 친정엄마의 말에 남편 놈이 당황하며 저를 안방으로 부르더군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왜 장모님이 여기 계시는데? 이 집 우리 엄마랑 공동명의잖아. 와서 사실 수도 있지. 그런 거 다 알고 공동명의 하도록 해준 거 아니야? 아무리 그래도 나한테 이야기를 하고 불렀어야 할 거 아니야?
돈 한 푼 안 낸 너한테 왜 이야기를 해? 너 뭐 해줬는데? 네가 이 집에 무슨 권리가 있다고. 난 집 사려는 돈으로 코인한 인간이랑은 상의할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 말에 남편 놈이 말문이 턱 막힌 듯한 표정으로 쳐다보더군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겠죠. 자기가 코인하는 걸 들켰으니까요. 그러면 너 이혼하고 나서 이 집 네가 가져갈 거야? 당연하지. 나랑 엄마 돈으로 샀잖아. 우리 엄마가 준 2천, 아니 1,000만 원 더 들어갔으니까 그건 돌려줘. 아직 이혼 판결도 안 났는데 벌써부터 자기 재산 챙기려는 거 보니 웃음이 픽 나오더라고요. 그래, 1,000만 원 지금 당장 줄게. 그거 들고 이 집에서 나가. 그 1,000만 원 지분만큼은 살게 해준 건데 이제 그럴 필요도 없겠네. 남편 놈은 눈치를 보며 나갔어요. 아마 시모 집으로 갔겠죠. 그리고 그 다음날 오전 아침부터 도어락 비번을 누르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하지만 남편 놈이 나가자마자 이미 바꿔놓은 터라 문은 열리지 않았지만요. 그러자 밖에서 시모가 큰 소리로 문을 두드리며 소리치더군요. 야, 문 열어. 문 안 열어? 이 정신 나간 년아. 네가 뭔데 우리 아들을 쫓아내? 빨리 문 안 열어? 그 말을 듣곤 친정엄마가 나가려는 저를 제지하더니 화장실에 있는 바가지에 물을 담더라고요. 그리고는 냉동실에 있던 얼음을 바가지에 가득 채워 넣었죠. 그리고는 심호흡을 한번 하시더니 문을 열고 앞에 있는 시모에게 그 찬물을 확 끼얹었어요. 이게 뭐야? 어버버 하며 뒤로 물러서는 시모에게 친정엄마가 삿대질을 하며 따졌어요. 여기가 어디라고 아침부터 와서 행패야? 쥐새끼 마냥 남의 집에 함부로 들락날락거리더니만 아직까지 그 못된 벌은 못 고쳤어? 뭐? 쥐새끼? 말 다 했어요. 그리고 아니 여기가 왜 남의 집이야? 내 아들 집이기도 하지. 너희가 이렇게 뒤통수 칠까봐 공동명의 해달라고 그렇게 말했건만 결국은 내 아들을 쫓아내? 감히? 그럼 집 살 때 돈이라도 많이 보태지 그랬어. 울랑 1,000만 원 줘놓고 소유권 주장할 생각이었어? 뭔 헛소리야, 2천만 원 줬는데. 2천만 원은 돈 아니야? 그리고 우리 아들이 준 3천만 원도 돌려줘야지. 시모는 여전히 그 3천만 원이 어디에 쓰였는지 모르고 있었어요. 하긴 그러니 여기 와서 이런 정신 나간 주장을 할 수 있었겠죠. 가르쳐주고 싶은 마음도 들지 않았어요. 뭐 자기들끼리 알아서 하겠죠. 1,000만 원이든 3천만 원이든 거기서 거기고 애초에 그 돈도 우리가 준 돈에서 낸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당신 아들이 집 살 때 가져온 그 돈 이미 다 돌려줬어. 당신 아들이 이미 다 가져갔다고. 왜 그 돈을 우리 아들이 가져가? 나한테 줘야지. 지가 달라는데 그럼? 그쪽 아들 통장에서 나온 돈이니 그쪽 아들 편으로 줬고 그거 받아내는 건 당신이 할 일이야. 그 돈이 남아있으려나 모르겠지만 그게 무슨 소리야? 돈이 남아있겠냐니? 그건 직접 알아보시던가. 우리 딸은 당신의 아들이랑 이혼 판결 나면 이제 영영 남이거든? 그러니까 앞으로 이딴 식으로 집에 찾아오지 마. 찾아와서 난동 부리면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시모는 자기 아들이 돈을 받아갔다는 이야기에 부랴부랴 돌아가더군요. 그게 더 급했나 봐요. 그리고 시모의 불안은 확신이 됐죠. 남편 놈이 자기 엄마 돈이라며 돌려달라고 해놓고는 자기 급한 불부터 껐더라고요. 그걸 알고 난 시모가 남편 놈을 얼마나 혼냈는지 시댁에 소문이 싹 다 났더군요. 비 오는 날 먼지 나도록 두드려 맞았다면서요. 그렇게 이혼은 싱겁게 끝났어요. 나누고 뭐 할 것도 없었네요. 홀랑 1년밖에 안 되는 결혼 기간이니 재산 분할할 것 없었고 무엇보다 경제권을 통합하지 않았기에
주고받을 것도 없었고요. 다만 남편 놈이 저 몰래 대출을 엄청 끌어다 쓴 게 유책 사유로 인정돼서 위자료를 1,000만 원 받을 게 있었죠. 전 남편은 돈이 없다며 백장을 부렸고 그 꼴을 보다 못해 시모에게 부탁하라고 했네요. 그 말을 하고 나서 30분이 채 되지 않아 전 시모가 만나자고 하더군요. 일단 받아야 할 돈이 있으니 나가기로 했어요. 아들한테 들었다. 위자료 받아야 된다고? 그런데 너 그 전에 계산해야 하는 거 있지 않아? 아들한테 받은 3,000만 원, 그것부터 돌려줘야지. 어이가 없어서 둘을 번갈아 보며 웃어버렸네요. 아직도 그 이야기를 안 했단 말이야? 너도 진짜 대단하네. 무슨 소리야? 너희 대체 무슨 이야기 하는 거야? 아무것도 모르던 시모만이 불안한 표정으로 바라보더군요. 그 3,000만 원은 저한테 온 적도 없거든요. 아줌마 아들이 그 3,000만 원으로 차 샀어요. 물론 차만 샀는지는 알 수 없지만. 말이 끝나자마자 시모는 불같이 화를 내며 전 남편 놈을 추궁하더군요. 그게 무슨 소리니? 그 3,000만 원도 내가 집 살 때 보태라고 준 거잖아. 네가 인간이야? 어디 자식놈이 엄마 등에 칼을 꽂아? 남편 놈이 모았다던 그 3,000만 원도 자기 돈이 아니었던 거죠. 완전 쭉정이었어요, 쭉정이. 실속이라고는 전혀 없는 빈수레. 와, 이걸 1년 만에 알아내서 다행이라고 해야 하나? 재수없게 이딴 인간이랑 만나게 된 게 불행이라고 해야 하나? 시모는 화를 못 이겼는지 전 남편을 열심히 두드려 패더라고요. 네가 다 망친 거야. 이런 것도 아들이라고. 너 이혼하고 한 푼도 못 받고 빈털터리로 나오게 됐잖아. 도대체가 그 돈을 다 어디에 쓴 건데? 아, 코인에 다 넣은 걸로 아는데요. 코인? 그 망해가는 그거? 이런 미친놈이 다 있나? 옆에서 불난집에 장작을 넣어줬죠. 추임새가 마음에 들었는지 시모는 열심히 지 아들놈을 두드려 패더군요. 이걸 여태까지 시모가 하나도 몰랐다는 게 더 놀라웠네요. 전 남편 놈도 참 소심한 얼굴로 사고 하나는 잘 치네 싶었고요. 나나 너 둘 중에 한 명이라도 그 집 공동명의했으면 이 꼴은 안 나지. 한 푼이라도 더 받고 나왔을 거 아니야. 너 때문에 손해만 봤잖아. 이 머저리 같은 놈아. 그게 왜 내 탓이야? 돈 많이 안 보태준 엄마 탓이지. 장모님 못 봤어? 집 담보대출 받아서 딸 집 사주던데 엄마는 도대체 뭐 했는데? 뭐? 그게 지금 엄마한테 할 소리야? 엄마가 안 도와주기로 했어? 예단비 5,000만 원 받았으면 최소 8,000은 지원해 줄 수 있었어. 그랬으면 이 꼴은 안 받겠지. 담보대출이라도 받았으면 억울하진 않을 거 아니야. 썩은 인간들, 예단비를 많이 부른 게 다 이것 때문이었더라고요. 어떻게든 공동명의로 올려서 그 집을 담보로 뭔가 해보려고 했던 것 같더라고요. 참 나쁜 인간들이었죠. 몰라. 나 그런 거 모르니까 위자료나 엄마가 갚아줘. 나 돈 없거든. 돈이 왜 없어? 내가 드린 5,000만 원 다 토해내. 없다니까. 아들놈 당당한 말투에 시모는 열이 꼭지까지 올랐는지 한참을 씩씩대는데 뭐 저야 위자료 빚을 달아났으니 마음이 편했죠. 둘이서 치고받든 재미있기만 했네요. 그렇게 그 인간들과 두 번 다시 볼 일 없다고 생각하고 나왔는데 며칠 뒤에 전 남편 놈 위자료를 보냈더라고요. 솔직히 못 보낼 줄 알았거든요. 시모가 워낙 난리였으니까요. 나중에 어떻게 된 것인지 엄마를 통해 진실을 들을 수 있었어요. 너희 시모 완전 패가망신이야. 집 폭삭 망했더라. 엄마가 듣고 왔는데 아주 난리도 아니었어. 왜? 또 코인비 터졌어? 아니,
그 집에 얼마 전에 경찰들이 왔다 갔거든. 집에 도둑 들어서 가전이며 가구며 그 옆에 내 폐물까지 돈 되는 건 싹 다 훔쳐가서 경찰 불렀는데 알고 보니까 범인이 지 자식이더라고. 네 전 남편이 너희 시부모 뒤통수 때리고 도망갔대. 뭐? 진짜? 그래. 경찰에서는 가족끼리 집안에서 벌어진 일은 처벌이 안 된대나 어쩐대나. 그래서 경찰들 다 돌아가고 나서 하루 뒤인가? 그 집에 고함 소리 나고 싸우고 난리도 아니었다고 하더라고. 신고 들어가서 경찰이 한 번 더 왔다 갔다던데. 뭐? 그 인간은 도망갔는데 왜 난리가 나? 왜긴 왜야. 그놈이 갈 곳 없어서 또 엄마한테 기어들어온 거지. 자기가 처벌 안 받는 거 알고 그랬나 봐. 그 아줌마는 자기 아들을 호적에서 팔 거라며 악을 쓰고 아들한테 집에서 당장 나가라고 소리치고 하여튼 난리였다더라고. 하긴 돈이 가장 중요한 사람인데 집에 돈 될 만한 거 다 팔고 도망친 아들놈을 다시 받아줄 리 없죠. 그 돈으로 위자료를 갚았으니 저야 잘된 일이지만요. 근데 얘, 너 네 남편이랑 진짜 이혼 잘했어. 그 인간이 자기 부모 뒤통수를 또 한 대 더 날렸더라고. 거기에서 또 사고를 쳤다고? 코인으로 진 빚을 감당 못해서 결국 진짜 나쁜 짓을 한 거지. 자기 부모 폰으로 카드론 신용대출 받아서 챙기고는 그 집에서 완전히 가출해버렸단다. 짐까지 싹 다 들고. 너무 놀라 입을 다물 수 없었어요. 그런 면이 있는 남자라는 걸 정말 몰랐거든요. 제가 조금만 더 허술했거나 마음이 약했으면 저렇게 당했을 수도 있었을 거라 생각하니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죠. 너희 시어머니 완전 노발대발해서 아들이고 뭐고 없다면서 또 경찰 불렀다고 하더라고. 그래봐야 뭐해? 가족간이라 사기죄 성립이 안 돼서 처벌 면제되는 바람에 그 빚까지 자기들이 고스란히 갚고 있다고 들었어. 시모와 전 남편 이야기를 들으니 순간 눈앞이 아찔했어요. 저렇게 되는 게 저였을 수도 있었을 테니까요. 친정엄마는 시모와 전 남편 처지를 비웃더군요. 욕심 많은 시어머니나 그런 엄마를 닮은 아들이나 똑같이 정신 나간 것들이야. 어떻게 자기 엄마 뒤통수를 쳐? 이혼 잘했다. 잘했어. 그 이후에 딱 한 번 전 시모와 마주친 적이 있어요.